여러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이 천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욕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깊은 칼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칼은 대개 손이 아니라 말에 쥐어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말이 늘 좋은 말처럼 포장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행동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반면 말버릇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이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기 안에 결핍이 새어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무심코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되레 큰 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독을 매일 조금씩 탑니다. 그리고 그 독은 관계라는 컵 속에서 서서히 농도를 높여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나쁜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지요. 무엇이 마음을 건드렸는지 딱 집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분명 좋은 말을 했고 칭찬도 했고 조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찝찝합니다. 그 찝찝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가 내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사람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며 인복을 키워갈지를 그리고 죽음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가슴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노년의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800여 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의 말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질을 정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대놓고 무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칭찬을 가장한 무시를 합니다. 축하를 가장한 깎아내림, 관심을 가장한 평가, 친절을 가장한 우월감. 그들은 칼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듣기엔 좋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너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잖아.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혹은 네가 이런 것도 하다니 의외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의외다입니다. 의외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던지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원래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는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위치를 정하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정말 열심히 했어. 진짜 밤새워 연습했어. 내가 다 했어. 설명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은 속으로 더 확신합니다. 봐라, 내가 건드리니 흔들린다. 그 사람의 목표는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취로 인해 당당해지는 그 한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 못된 사람은 타인의 성장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자기 안에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비교가 일어나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배우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을 낮추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포장지를 씌웁니다. 칭찬이라고 해두면 공격이 아니라 좋은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교묘함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은 상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가장한 무시는 상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민한가? 그냥 농담인가? 그래도 좋은 뜻이었겠지. 이렇게 말이지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내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면 공격보다 애매한 공격에 더 오래 시달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면 공격은 분노로 끊어내지만 애매한 공격은 자기 검열로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칭찬인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은 후 마음이 오히려 얼어붙고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고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게 된다면 그 말은 이미 칭찬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은 기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웃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반응은 짧고 단단하게 하십시오. 누가 도와준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했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의외다?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저도 하면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길게 설명할수록 대화는 인정받기 위한 재판이 됩니다. 관계에서 재판을 열면 늘 지는 쪽은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짧게 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존의 기술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마음에 가까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축하하는 척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의 빛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데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것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네가 웬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생했겠다, 멋지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원래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끌어와 지금의 성취를 깎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 나도 그 사람을 당당하게 축하해 주고 싶어집니다.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키웁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웃으며 칭찬을 던졌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결론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진짜 성취와 진짜 꿈은 쉽게 꺼내 보여주지 마십시오. 진짜 박수 칠 사람에게만 보여주십시오. 박수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박수 대신 가시를 쥐어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도 하지 않고 무례하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비고 내가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마음의 교류로 하지 않고 무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지요. 큰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는데 상대가 공감해 주기는커녕 갑자기 자기 이야기로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했어. 그 정도가 힘든 거야? 나는 옛날에 말이야. 이 말이 왜 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상황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선언, 당신의 이야기보다 나의 서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열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위로받는 순간이 자기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주목받으면 내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 감정의 중심을 자기로 돌리는 습관이지요. 이런 사람의 말버릇은 아주 일정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옛날에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꺼낸 진심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인정 대신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너는 아직 덜 힘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쁨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더 좋은 일도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빼앗고 기쁨도 빼앗았습니다. 결국 상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자기 인생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초라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의 괴로움만 크게 여기고 남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는 결코 깊은 정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이 왜 정확한가요? 깊은 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내 이야기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화를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내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느끼는 게 별건가 하고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둘째, 내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어차피 말해도 빼앗기니까요. 셋째,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만나면 내가 들어줘야 하고, 내가 맞장구 쳐야 하고, 내가 기운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그 사람 앞에서 내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문을 열려면
그 안에 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정 독점형 사람은 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이야기는 아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날씨, 건강, 가벼운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를 빼앗길 때는 멈추는 기술을 쓰십시오. 상대가 나는 더로 들어오면 길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랬군요.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짧게 받고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오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우듯 내 이야기 되찾기를 하면 당신만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대화의 균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 자신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경험이 늘어납니다. 경험이 늘어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먼저 내 경험을 꺼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 독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다. 이 침묵이 상대에게는 당신 이야기를 내가 품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어른의 품격은 말솜씨가 아니라 침묵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가 났을 때도 아니고 이익이 걸렸을 때도 아닙니다. 의외로 첫 마디에서 드러납니다. 만나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는 그 사람의 기본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하루 컨디션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상대가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오다가 버스가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요즘 세상 진짜 엉망이야. 나는 온몸이 쑤셔 죽겠어. 아들, 딸은 연락도 없고. 이런 말이 시작되면 그날 만남은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불평의 쓰레기 봉투를 툭 내려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새 그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첫 마디 불평이라고 부릅니다. 친하니까 털어놓을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의례처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하소연이 아닙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은 전염됩니다. 웃음도 전염되고 짜증도 전염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자신이 전염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척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힘든 것과 아무에게나 쏟아붓는 것은 다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술이 열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 말은 내 속이 시원해지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는 그릇입니다. 불평은 대개 그릇이 아니라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조금도 살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소화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답답하면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 누군가를 붙잡고 말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맞장구 치고 위로해주면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자기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에너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은 첫 5초의 법칙입니다. 대화의 첫 마디가 불평으로 시작되면 듣는 사람의 뇌는 즉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오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냥 습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말이란 그렇게 몸을 건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옮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난 괜찮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도 몸이 여러분 삶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이 시작되면 대화의 방향을 즉시 바꾸십시오. 상대가 아이고 몸이로 시작하면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결로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을 오래 들어주면 상대는 그 자리를 감정 배출구로 확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니 초기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그랬구나,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수는 상대의 우울을 내 몸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공감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곧바로 그래도 오늘은 얼굴 보니 좋네요. 우리 기분 좀 풀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건강한 기술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고 여러분이 지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 더 깊게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여러분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시간도 짧게 잡고 필요하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올해는 못 있어요 라고 말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가까이 할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남의 첫 마디가 아프다, 힘들다, 짜증난다로 시작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하고 삶이 팍팍해도 귀한 인연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얼굴 보니 좋네요. 덕분에 기운이 납니다. 그 첫 마디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결국 내 삶까지 밝힙니다. 말은 내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생입니다. 자, 4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되레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말을 끊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내고 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네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폭력입니다.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말을 끊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은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 내 판단이 너보다 위다. 라는 메시지를 숨겨서 보내는 것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거야. 내가 바로잡아 줘야 해. 하지만 여러분, 옳은 소리는 태도와 함께 전달됩니다. 태도가 틀리면 옳은 말도 칼이 됩니다. 내용이 맞아도 전달이 폭력이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어떤 정답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버릇을 저는 공감을 차단하는 말 끊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예민해. 그런 건 원래 참는 거야. 이 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대의 감정을 느낀 것에서 틀린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슬픔이 과민함이 되고 억울함이 오해가 되고 고통이 약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상황 때문에, 또 한 번은 내 감정이 부정당해서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대화 지배욕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반박을 준비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꺾으려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리가 아니라 성벽입니다. 마음이 오가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옳다는 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를 서서히 말려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속마음을 말하려다가도 어차피 또 끊기겠지 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대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입니다. 날씨, 건강, 뉴스 같은 이야기만 남습니다. 마음은 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끝맺지 않으면 듣는 이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 첫걸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엽니다. 말을 끊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닫힙니다. 닫힌 마음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말을 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고민, 깊은 속마음, 상처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둘째, 대화의 규칙을 짧게 세우십시오. 상대가 끊으려 들 때 길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하고 싶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금은 공감이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경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생깁니다. 경험이 생기면 상대가 말하는 순간 결론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끊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번만 멈추십시오. 손으로 입술을 누르는 느낌으로 참으십시오. 상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묻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순서 하나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대화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말해주는 척 하면서 내 꿈을 꺾어버릴 때입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는데 듣고 나면 마음이 축 처지고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능성 회피입니다. 사람의 꿈을 미리 잘라내는 말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늘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를 겪고 책임이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조심성을 이용해 남의 도전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걱정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가 새롭게 빛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을 현실주의자로 위장한 가능성 회피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 계획을 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 후 작은 자격증을 따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겠다. 건강을 위해 뭔가 배워보겠다. 혹은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사실 허풍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계획이 있을 때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회피꾼은 그 눈빛을 제일 먼저 꺼뜨립니다. 야, 내가 다 알아. 현실은 냉정해. 요즘 젊은 애들도 안 되는데 너라고 되겠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계획을 말할 때만 해도 설 뗐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주제 파악 못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피꾼의 효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 나오려 할 때 다른 개들이 집게발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변하려 하고 새로 도전하려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합니다. 제가 변하면 나는 뭐지? 제가 앞서가면 나는 뒤처지나?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끌어내림은 되레 이런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더 교활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리니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길을 막는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함부로 막지 말라.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에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길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시작한 일이 70의 인생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배운 작은 기술 하나로 사람을 만나고 활력을 찾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별로야. 그건 의미 없어. 괜히 하지 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지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되게 만드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들었을 때 진짜 인연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 네가 즐겁다면 해보자. 이 차이가 큽니다. 회피꾼은 벽을 세우고 진짜 인연은 길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회피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아직 완성된 성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집입니다. 지붕도 얇고 벽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꿈은 증명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응원할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 불씨를 보고 함께 바람을 불어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둘째, 현실이라는 말에 즉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현실이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꾼은 자기 현실을 여러분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한계지 내 한계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반응은 짧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회피꾼과 길게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설득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말합니다. 그래서 길게 대답할수록 여러분만 지칩니다. 고마워. 나는 한번 해볼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마음은 단단해야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하다가 넘어지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 마음이 꺾이면 다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회피꾼의 말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는 가능성을 막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자, 6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 들어 절대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하고 싶던 일도 겁이 나서 접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언을 가장한 통제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말은 욕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포장된 압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귀하다고 해서 그 경험이 곧바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내 경험은 어디까지나 나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들이밀어 타인의 현재와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본성이 못된 조언의 형태입니다.